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당원이 제일 많은 곳이 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데 많은 국민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의 경쟁에서 두 분 다 저는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되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사실 여의도에는 크게 기반이 없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여의도에 어찌 보면 안착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주변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두 분 다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는데 참 할 일이 많지요. 지금 원내대표 구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대표도 곧 선출하죠. 대표는 전당대회로 선출합니까? 예, 그러니까 딱 대표만 하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대표만 뽑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체 전당대회는 아니고요. 예. 먼저 김병기 새로 원내대표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 국회의원총회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오기 힘든 개혁의 적기입니다. 내란 종식, 민생회복, 국민통합 꼭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아니 목소리도 힘이 있고. 예. 그러니까 뭐 개혁 반드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개혁의 적기라고 얘기했고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저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6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입법부가 또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법을 예를 들면 검찰 개혁 같으면 뭐 여러 가지 검찰의 비리도 나오겠지만 특검을 통해서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입법부가 명확하게 검찰 개혁 완성이 돼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미완성으로 끝나버린 검찰 개혁을 완벽하게 완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요, 이제는 동력이 떨어져요.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가 가장 적기다. 김병기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이, 저는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비리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기소를 해대고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해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재판받게 만들어서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그게 대통령한테도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기위해서 할 거라고 보고 그런 일에 우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거기에 아마 이제 모든 힘을 개혁하는 데 집중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김병기 의원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인물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사실 이제 임세현 대변인님, 김병기 원내대표의 역할, 전략적인 사고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야당일 때는 여러 가지 뭐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고 통과하는 데도 거부권 때문에 뭐 다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곧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책임감이 커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기 의원이 또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부터 김병기 의원 많이 신뢰했다는 걸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이분이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에서 인사 관련 담당을 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협치라는 이름을 통한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렇게 의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이 좀 수월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원내대표로서의 자격이 매우 출중하다라는 게 이제 당 내외의 평가고요. 특히나 이제 입법을 하는 게 가장 목적이잖아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입법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정부와 결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수시로 연락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잘 논의하는 그런 열린 관계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잘 해낼 거다. 그리고 일단 결단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입니다. 잘 해내실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종식 경제 회복 국민 통합 위해서 거침없이 전진하겠다.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불침 항공모함이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이 불침이 잠을 안 자는 불침이라고 하면 양절 변호사님, 그 대통령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거
너무들 거의 과로를 걱정해야 되겠는데요. 네, 아주 걱정하면서도 한편 되게 반갑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그 지난 6개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12월 3일 이후 6월 3일까지 국민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시달려가면서 12월 3일 이후로부터 그리고 저 모습이 정말 걱정되면서도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실과 약간의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 과제들, 특히 검찰정법을 관련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든가 그 외에 또 언론 개혁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민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에는 뭔가 필요하지만 또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챙기는 일에 굉장히 주력을 하시는 모습을 주로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추진하는 부분들 뭐 법 개정보다도 일단은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국무위원회 인선보다도 어찌 보면요. 장관들 바꾸는 일보다도 기존의 장관들을 데리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심지어 지금 오늘 지대본 가면서도 통역관들조차도 윤석열 통역했던 사람들 고스란히 데려갔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장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장마 시작됐잖아요. 이런 거 대통령 다 챙기는 모습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어찌 보면 험한 일 그러니까 법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은 다수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김병기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아마도 원내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이번에 처음에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처음으로 권리당원들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권리당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김병기 의원을 적합하다라고 아마 이 좀 추천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예. 우리 박승만 님도 권리당원이신가 봐요. 김병기 원내대표님 부드러움 속에 날카로운 보검이 내재된 듯 즉 외유 내강형 군자 같습니다. 저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는데 이번에 권리당원들이 20%인가? 네, 20%가 투표했고 실제로 표수로 따지면은 약 그 의원들 표로 따지면 34명 정도 투표에 예.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김병기 의원이 일단 실제로 보면요, 약간 위압감이 딱 들어요. 일단 덩치가 딱 좋으시니까 예. 예를 들어 야당 의원들이랑 뭐 대화를 하거나 협의를 할 때도 이렇게 딱 인상 쓰시거나 이러면 되게 약간 내가 저분의 말을 좀 잘 들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약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도. 그러면 이제 당 대표는 언제 선출합니까? 당대표는 아직은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지금 곧 뭐 저희는 공지받은 바가 없는데 머지않아서. 네. 지금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이렇게 두 분 정도인데 또 누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정청래 의원만 공식적으로는 출마하시겠다고 이제 기자회견 했고 박찬대 의원은 아직은 얘기 안 했어요? 넌지시만 이야기를 했어요. 넌지시. 예, 넌지시만. 예. 일단 정청래 의원이 선점을 했네요. 네.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할 거다 하는 것은 지난번 대선 때도 막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호남 지역에 많이 막 그 얼굴을 내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5.18 묘역도 다녀오고 이러면서 호남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왜냐면 권리당원이 제일 많은 곳이 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당대표를 하려면 호남의 민심을 얻는 게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정청래 의원이 아마 호남을 집중적으로 대선 때도 호남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많이 다녔고요. 이번에도 이제 호남을 또 방문하고 이랬는데 저는 누구든 민주당의 자산들이잖아요. 이게 사실 벌써부터 약간 좀 우려되는 것은 서로 좀 신경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선의 경쟁을 하고 누가 되든 아직까지는 뭐 정청래 의원만 출사표를 던졌지만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너무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의 경쟁에서 두 분 다 저는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되든 만약에 두 분만 나온다고 하면 저는 두 분 다 누가 되든 대표 역할을 잘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응원해주고 축제가 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의원이 선점을 한 것은 이제 먼저 분위기를 좀 몰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져요. 근데 그런 점에서 아마 정청래 의원이 대중적 인지도도 있고 또 지지자도 많이 알고 있고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먼저 빨리 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아직 전이니까 정청래 의원의 출사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이 곧 정청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년 동안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시대적 과제는 조속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 그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정청래 당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이재명 대통령이도 실어야 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뭐 좀 여당이라고 해서 과거 같으면 평상시 같으면 어느 정도는 뭐 견제와 균형 이런 것도 따져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 의원 본인이 얘기를 한 것처럼 그동안 쭉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사실 여의도에는 크게 기반이 없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여의도에 어찌 보면 안착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주변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청래 의원 스스로가 내가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두 분이 또 뜻이 잘 통한다고 한다라면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를 맡는 것도 뭐 선수도 그렇었고 그다음에 대중적 인지도도 그렇고 당내에 또 정치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안 통과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조율하는 능력이 또 탁월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적절한 뭐 당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른 분이 또 경쟁을 한다라면 거기서 또 그 부분도 이제 당원들에게 또 어찌 보면 이제 기회를 줘야겠지만 뭐 이대로라면 저는 정청래 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캬님 아이디가 캬입니다. 캬. 입이 좀 거칠죠. 그것만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는데 임세현 대변인님 당대표도 임기가 있죠? 네, 1년인가? 2년. 2년이나 돼요? 네, 2년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는 바람에 이제 이게 저희가 보궐이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당대표도. 그러면 그 자녀 임기만 합니까? 아마도 자녀 임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조금 당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보궐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녀 임기만 하면 두 분 다 사실은 또 지방선거에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자산들이시잖아요. 뭐 어디라고 제가 지역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도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 자녀 임기만 하고 또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셈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출마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이렇게 서로 막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안 하는데 지지하는 분들이 막 이제 서로 이러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각자 응원한 분들을 응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표 의원 오시면 원내부대표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자 민주당원들은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두 분 다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 이번에 당대표 선거도 예를 들어 박찬대 의원이 아직은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나오시게 되면 또 머리 아프실 겁니다. 두 분 다 너무 좋은데 이래가지고 행복한 고민이죠. 예.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당대표, 새로운 원내대표 이렇게 끌고 나갈 진짜 대한민국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저는 아까 그 불침 항공모함 할 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대통령이 퍼져 자면 국민들이 잠 못 자고 대통령이 잠 못 자면 국민은 편히 잔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참 그 먼 길을 1박 3일로 갔다 온다.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쉼도 없이 달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것 그게 달까요? 하여튼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 삶이 나아지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시간 있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은 자다. 위임받은 자다. 항상 그 얘기를 하죠. 국무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해주는 그 힘을 좀 보여줘야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출국하는 모습을 봤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윤석열을 할 때 우리가 너무 좀 속이 많이 상해서 그랬던가? 그래, 저게 소통이지. 소통은 자신감이구나. 내가 거리낄 게 없고 내가 다 알고 실력이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고 소통이 되는 거죠.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요. 여유 있고 가리는 거 없고 저게 정말 대통령이구나.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출국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막 울컥하더라고요. 참 그 트랩에 올라가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윤석열을 할 때 우리가 너무 좀 속이 많이 상해서 그랬던가? 상당히 좀 보는데 울컥했어요. 혹시 그 장면 볼 수 있나요? 한번 보십시다. 훨씬 좋지. 그 중간중간에 멘트하면. 여기서 좀 네. 집중해야 될 사항은 강훈식 비서실장님의 표정이 지나치게 밝다. 신뢰하는 타유다. 지금까지의 언론 노출 중 가장 밝은 표정이 아니었나. 근데요, 이 해외 순방이다 보니까 영부인을 주목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목걸이도 없고 가방이 없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해외 가서 몇 천만 원짜리 뭐 목걸이를 했다, 몇 천만 원짜리 브로치를 했다, 어떤 가방을 들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나라 망신 시켰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막 홍수가 일어나고 그 엄중한 걸 논하는 해외 순방 가서도 해외 명품숍에 다녔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제발 안 나갔으면 좋겠다, 나라 망신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제된 행보를 그동안 해왔었고, 이날도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참 품이 있다, 참 기대가 된다 이런 좋은 평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울컥했다라는 그 SNS 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예. 그리고 K민주주의 해외에서 참 인정받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자긍심 때문에 그런 글을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공식적인 의전이에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당연히 가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거는 공식 의전이거든요. 이때는 가방을 옆에서 비서가 챙겨줍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라가는 게 이게 의전의 ABC를 제대로 하고 우리는 있는 의전이 거예요. 처음에 에코백 들었다가 나중에는 샤넬백으로 바꿔드는 건 줄 알았죠. 그래서 아니 근데 어저께 제가 이걸 보면서 솔직히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잘 모르시지만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프로토콜에 능하세요. 예. 저는 요번에 이제 외국에 나가셨을 때도 저는 기본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어저께 딱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 양복 본세가 너무 평소보다 괜찮아. 그게 거기다가 우리 김혜경 여사 정말 품위 있게 우아하다는 거를 제가 어저께 이거 올라갈 때요. 예. 굉장히 기품 있게 올라가는 예.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두 부부가 양주가 서로 의지하면서 이 자리를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어저께 울컥하실 만했습니다. 예, 아니 정말 보는데 정말 두품 있어요. 예, 참.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기내 기자간담회 내용이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한 자도 안 빼놓고. 그런 것도 굉장히 달라진 모습. 그것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아까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강훈식 실장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천진호 의원이 일렀어요. 제가 저기 강훈식 실장 화나는 웃음의 의미를 조금은 짐작합니다. 13일 만에 진심으로 환히 웃는 비서실장 크크크 해방이다. 이제 호랑이가 나가고 나면 이제 여우가 내가 왕이다. 아니 왕을 떠나서 그 안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아니 근데 보세요. 실제로 대통령이 비시고 나면은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지. 아이고 그래도 대통령 없다고 마음 놓으면 안 돼. 왜냐면 더 고생해. 수시로 전화 와가지고 이제는 그럼요.
밤낮이 다르니까. 웃지 마. 그리고 일정이 생각보다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거의 1박 3일 정도의 느낌일 거라서. 가셨나 했는데 오시는 거지 뭐. 아니 근데 글쎄 저 말이야. 사진이 저렇게 한 장만 나온 것도 있고요. 따라가는 팀과 남는 팀을 비교하는 팀. 국내 남은 팀 활짝 웃고 있고 따라가는 팀들은 다 표정. 우리는 죽었다. 아이고. 아유 참. 기내에서 기자들과 회견을 했는데 그것도 오늘 제가 아침에 시간이 있어서 쭉 봤는데 참 그래 저게 소통이지. 그리고 MBC 기자한테 하는 농담도 들으셨어요? 조금 못 봤어. MBC 기자한테 그 지난번에 윤석열 저 비행기 못 탔는데 저녁에 타니까 어때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좀 잘하지 그랬어요. 아이고.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그런 생각이 했어요. 소통은 자신감이구나. 네. 그리고 내 능력이구나. 내가 거리낄 게 없고 내가 다 알고 실력이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감출 게 많고 이야기하면 들통나면은 감추죠. 그럼요. 소통이 안 되죠. 근데 정말 기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뭘 물어봐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아, 소통은 자신감에서 오는 거구나. 능력에서 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어제 기자회견 내용 잠깐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입국하기 직전에 특검 세 분을 만났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해서 저는 그 새로운 특검 아직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던 사람은 그 누구죠? 감사원 계시던 그 양반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성남 시청에 있을 때 공안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본 일이 없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 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신속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역량 있는 사람으로. 예. 저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특검 세 사람을 다 미리 만나 보셨나요가 아니고 만났다는 보도가 있던데라고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저걸 만약에 대통령이 저기서 확실하게 컨펌을 안 해줬으면 마치 특검하고 미리 다 대통령하고 얘기가 되고 이런 것처럼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차단을 시켰다는 데서 저기가 바로 이제 소통에 가장 의미가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김민혜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요. 저런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퍼블릭하게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많이 클리어가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여유 있고 가리는 거 없고 이런 걸 보면서 저게 정말 대통령이구나.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고요. 저는 어저께 저런 거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당을 상당히 믿는구나.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왜냐면 거기서 이걸 뽑아가지고 왔으면은 이거는 충분히 이거는 결정할 만한 거다. 이런 신뢰관계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인수위에 대한 것도 서로 간에 못 믿는 눈치가 여전했거든요. 예. 누가 뭐 하나 예. 막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런 신뢰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거는 틀린 겁니다. 언론을 그렇게 대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지난 정부 때 훼손되고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경제, 외교, 경영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지금 기자들이 누리는 그 자유도 우리가 이번에 친이쿠데타를 경험했습니다마는 피와 눈물과 땀 위에 세워진 자유거든요. 언론의 자유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죠. 이게 진짜 이재명 스타일이구나.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정보를 접하고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런 행보들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시대가 부르는 리더의 소통 모습의 방식이다.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자괴감이 든다. 기자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관저로 불러갖고 소고기랑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여주면서 소통한다. 이제라도 비정상이 정상이 돼서 너무 다행스럽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국민의 도구인 겁니다. 그런 변화를 국격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자유와 정의가 오늘 핵심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는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세상,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걸 꿈꿨지만 우리가 이제 와서 좀 그 세상을 점점 맛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목을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으로 잡고 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가면서 기내 간담회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지 이런 거지 그런 생각하는 분 많았겠지요. 그 기자간담회 내용 먼저 좀 잠깐 보고 시작할까요? 아니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우리 기자분들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기자분들 의자 좀 넓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박수 안 해줍니다. 이거 너무 차라리 그 시간에 질문하시죠. 저기 전에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새로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쪽한테 기회를 주세요. 아직 안 왔습니다. 신사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기회를 좀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자리가 좀 많으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최대한 꽉 채워서 함께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번에 우리 MBC는 쫓겨나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합니다. 글쎄 좀 조심하시지. 어쨌든 그런 일들 없이 또 우리 대통령실 그러니까 출입기자 그것도 지금 뭐 중단된 데가 꽤 있다고 그런 데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잘 좀 하시지. 장미 변호사님. 네. MBC 기자들로서는 얼마나 참 격세지감을 느끼겠습니까?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게 이게 누가 옳고 그걸 떠나서 과거에 그거는 틀린 겁니다. 언론을 그렇게 대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사실 날리면 바이든 제가 그 판례평서를 쓰면서 저 아마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랄까요. 온 그 대한민국이 윤석열 씨를 엄호하기 위해서 많은 직업윤리와 조직윤리 같은 걸 저버렸던 걸 굉장히 목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MBC를 이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을 때 같은 출입기자단에서 대단히 강도 높게 문제 제기했는지 저 의문이에요. 기자라면 동료 의식을 그냥 넘어서서요. 그게 얼마나 언론을 탄압하는 건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텐데 본인이 속한 회사는 태우니까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방어했던 부분들, 그냥 대응했던 부분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언론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저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이 저는 지난 정부 때 훼손되고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경제, 외교, 경영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공정과 상식이란 건 정말 땅에 떨어진 건 말도 못하고요. 그걸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여러 단면들을 저희가 정말 현재 확인하고 있다. 이런 전용기에서의 기자들과의 이야기도 저는 마찬가지 상징적인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신인규 대표님. 지난번에 국무회의 하는 모습도 보면서 제가 그 윤석열 내각에 있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그 새로운 대통령과 하면서 힘들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회한이 있었을 것 같았어요. 아이고 진작에 저런 대통령하고 내가 나라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왜 그들한테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다라고 했는데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저렇게 언론과 제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대통령과 함께 취재를 가서 취재하고 그러면 기자들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저는 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아까 저는 저 전용기 안에서 그 대통령의 참모들이 아까 이렇게 왼쪽에 보였는데 그 참모들의 표정이 굉장히 좀 밝아 보이고 좀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씨를 세워놨던 그 참모들은 물가에 아이를 놓은 심정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참모들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상당히 좀 자신감이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준비가 된 대통령이고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그 반증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좀 정상화되고 합리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장 1번으로 뽑고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기본권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수정헌법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수준과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언론에게 자유를 왜 줍니까? 막 자르라고 자유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권력을 감시감독해라. 그래서 국민들의 공익에 이바지하라고 그 많은 자유. 아니 외국에 나갈 때도 왜 굳이 전용기를 태워줘야 됩니까? 그 자유 누리라고. 우리 국민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자들이 누리는 그 자유도 우리가 이번에 친이쿠데타를 경험했습니다마는 피와 눈물과 땀 위에 세워진 자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가진 영향력, 권한 저는 무제한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그런 언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자유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건 책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와 책임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걸 이제 정의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유를 들꽃처럼 또 정의를 강물처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쓰는 용어로는 그걸 한마디로 저는 그걸 기회다원주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기회다원주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기회다원주의. 예,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도 윤석열의 말에 의하면 자기 자유만 말하잖아요. 그리고 정의라는 것도 내 편만 보호하고 상대편만 수사하는 걸 또 정의로 포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말장난 말고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기회다원주의 모델 하에서 정말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면서 정말 단어의 오염이 없이 언론의 자유 못지않은 언론의 책임까지도 우리가 이제 논하는 그런 합리화 내지는 정상화의 길로 이제는 나아갈 수준이 됐다. 근데 그동안 이제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때문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하실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윤석열이 시도 때도 없이 자유라는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했지요.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였을까요? 마음대로 술 마실 자유? 마음대로 출근할 자유? 늦잠 자고 일 안 할 자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 기자 쫓아낼 자유? 그 비행기 안 태우고 그럴 자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했어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거꾸로 뒤집어쓰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방금 신인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자유, 우리가 헌법의 기본권으로도 여러 가지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언론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라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죠. 저는 그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라고 하죠.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딱 이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김혜경 여사가 다소곳하게 이렇게 배에 손을 대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 요즘에 참 열심히 하지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정중하게 기자를 지명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참모들이 옆에서 관심을 갖고 미소를 띤 채 바라보는 모습. 서로 기자들이 손을 들어서 지명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 이런 이 사진 한 장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커트 아닙니까? 김지호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 두 분이 지난 8년간 당한 그 고초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대통령 되신 실감이 이 1호 국적기, 대통령기에 이렇게 오르시는 모습, 그리고 기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대통령이 되셨구나. 정말 언감생신으로 너무 실감이 나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김혜경 여사가 그 옆에 서 있다는 것은 흡사 식당이나 반찬 가게에서 이 음식 우리 가족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정을 다루는 질의응답 이거 관련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내가 우리 가족들 옆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어떤 새로운 영부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국정을 지원하고 지지는 하지만 결코 국정에 간섭은 하지 않는다. 새로운 영부인상을 저는 지금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도 각종 봉사활동, 복지활동, 복지단체 방문, 그리고, 분당에 보면은 파크 콘서트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가끔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재명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방문하시면은 정말 연예인 뺨치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굉장히 그 모습에 환호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유의 아주 인간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서 큰 목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할 때 비서관을 하셨던가요? 네, 3년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정말 보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본인이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일을 아주 단단히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업무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정말 이 내용을 빠삭하게 아는 것뿐 아니라 저는 사실은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현장 가서 저 다 확인해 보고, 왜냐면은 도지사가 물어보는 수준이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현장.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답변을 잘 못하면 굉장히 혼쭐이 납니다. 왜냐면은 다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마지막에 비서관 의견은 뭡니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그때 대답 똑바로 못하면 사실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비서관으로서 어떤 공직자들이 한 그러한 보고를 받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잖아요. 근데 보고 들어갈 때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도 가보고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다 꿰고 있는데 밑에서 버벅대면은 그건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어떤 도정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 같기도 하고 학생 같기도 하고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저렇게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 시뮬레이션도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도정 자체 행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있으셨어요. 재미를 느끼시고.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 못 당한다고 하잖아요. 못 당하죠. 지금도 저는 국정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은 가끔 노무현 대통령을 닮았다 하기도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 고난을 당한 것도 닮았다 하고 참 두 분이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사진 뒤에서 마지막으로 힘내라고 이렇게
주물러주는 그 멋진 사진을 누가 합성어로 잘 만들어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김혜경 여사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아까 이제 방출됐던 기자들 돌아왔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마 그 언론사가 미디어오늘 뉴스토마토 아닌가 싶어요. 이규현 홍보수석이 지난 정부에서 부당하게 출입 등록이 취소된 뉴스토마토 미디어오늘 출입 자격을 회복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이게 회복되기 전에 이제 첫 순방이라 첫 해외 방문이라서 아마 그 전용기에 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토마토 미디어오늘 다시 출입 자격을 회복을 했는데요. 참 생각해보면 무도한 거예요.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쓴다고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영상 나간다고 KTV 영상 갖다 쓴 걸 가지고 걸어가지고 유튜브 채널 폐쇄해버리고 그래서 백자 선생이 KTV 그 영상 썼다가 채널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다시 회복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신인규 대표님.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행정 능력이냐, 뭐 워낙 검증이 됐고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또 국회의원, 당대표 다 두루두루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지난 우리가 대통령들 삼김시대 이후를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되신 분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 이후 대통령 보십시오. MB 해먹으려고 됐고 박근혜 그냥 아버지 호강으로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의 친구라서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시대까지 온 겁니다. 윤석열은 이제 술 먹고 자기 배우자 지키려고 된 거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무래도 너무 혁신적이고 너무 앞서갔던 분이었기 때문에 처음 이제 국민들이 세워서 대통령 올렸는데 뭐 인재풀도 부족하고 또 정권도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인수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도 있었고 또 기득권도 공고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기술의 발달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실력으로 권력 의지를 갖추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바가 많은 겁니다. 아까 우리 김주호 대변인께서 옆에서 이제 모셨기 때문에 잘 알고 말씀을 하신 거겠지만은 국민들의 삶을 바꿀 때 이분이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행복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제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개헌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은 우리 헌법이 잘못해서 고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을요. 잘만 쓰면 정말 좋은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번 그동안에 이게 뭐 제도 탓도 아니고 뭐 다른 탓도 아니고 외부 탓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탓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번에 권력의지를 가진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목적의식이 확고한 저는 거의 최초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최초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 또 재미있으시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동시 접속 2만 명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될 때 제가 항상 여러분께 이제 재미있으시더라도 잊지 말고 좋아요 누르고 보시라고 말씀드리죠. 오늘은 더 재미있으셨나 봐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면 한 가지 꼭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대개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소통을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소통을 얘기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그 얘기 기억납니까? 도어스태핑인가 뭔가 할 때 역대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내가 봤어요 뭐 그랬던 것 기억나시죠? 그렇게 엉망으로 인사를 해놓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기자들하고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서도 소통이 좀 안 된다고 듣고 있다. 그 얘기를 대통령이 먼저 꺼냈을 때 제가 정말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대변인은 잘하고 대답을 들어보니 별로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대변인 답답하셔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듣기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다고 그게 불만이라고
장윤미 변호사님 기자 출신이신데 대통령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듣고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아직 시스템이 덜 갖춰진 초기니까 이해 바란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짜 이재명 스타일이구나. 아마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강훈식 비서실장도 기자들 이제 기자실 찾아서 기자님들 제가 지금 전화 잘 못 받고 있죠. 죄송합니다. 지금 초기고 여러 부분이 이제 정비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기자들이 이런 불만이 있다고 보고가 있었을 수 있죠. 그리고 대변인이 있을 때 그러면 이거를 한 단계 건너서 대변인실에 그거 한번 알아보라. 뭘 원한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대변인이 있고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자님들 혹시 소통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대변인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바로 왜냐하면 정말 오래 시간 걸릴 게 그 상황에서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 아마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대통령까지 갔을 때 얼마나 또 많은 언론인들을 만났겠어요. 저도 기자일 때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기자들이 바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단독이나 특정을 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전화를 주요 취재원한테 했을 때 콜백을 이제 정확히 주면 늦더라도 그러면 대단히 그 만족도가 높고 지금 기자들 만나서 어떤 의원이 괜찮냐 어떤 의원이 좀 취재할 때 그리고 기자들한테 프렌들리하냐 이렇게 물으면 뭐 밥을 사주고 기자들한테 립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자들은 기사와 관련된 이 어쨌든 직업 윤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들이 궁금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리고 전화를 다시 주는 사람이 제일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운영도 홍보라는 게 너무 중요한 하나의 소통수단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불만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냐. 혹시 부대변인들은 없었냐. 이게 체제가 갖춰지면 더 언론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응대하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5분 안에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아마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 정부 때는 50일 걸려도 못했을 겁니다. 5년 걸려도 소통은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언론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원래 채널이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홍보수석이나. 그런데 대변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조금 불만이라는 것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정보를 접하고 듣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대변인. 저도 사실은 그 모실 때 가장 주된 업무가 뭐냐면은 그 각종 SNS 상으로 뭐 기자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그 민원이 엄청 쏟아집니다. 댓글도 그렇고. 제가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저도 매일 다 읽어봐야 돼요. 예. 그 물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있냐. 그거 모르면은 비서관 직분으로서 서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마 기내에서 저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실 대변인단은 굉장히 마음이 그렇죠. 좀 서늘했죠. 예. 그런데 최근 저에게도 이제 대통령실 기자들이 전화를 오는데 아직 이게 뭐 대변인실에 행정관도 배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특정 한두 명에게 전화가 몰렸고 전화 몰리다 보면 이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섭섭함을 표하는 기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거기서 섭섭함에 멈추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시거나 쪽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이 그걸 또 다 읽어보십니다. 밤에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이면 30분, 1시간은 1시간 이렇게 읽어서 딱 보시거든요. 그럼 가끔은 이제 이렇게 졸리우시면 이렇게 떨어뜨리셔갖고 여기 좀 부어서 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밑바닥 정서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직원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된다. 앞으로 5년간 정말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도 과거 방식을 생각하자면 그냥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따라와라. 그냥 이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뭐 TPO라고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소통을 해왔고 또 그게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때부터 또 정치인으로서 이게 습득이 된 체화가 된 상태로 지금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이 저는 아주 특출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뭐 전임 정부랑 우리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은 그동안 뭘 소통을 해봤겠습니까? 쇼만 할 줄 알고 쇼통만 했지. 그래서
그래서 검사 시절에 기자들 그 정보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 길들인다 그럴까요? 정보 주고 또 그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그거 잘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소통 아닌 소통을 했던 사람은 감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런 행보들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시대가 부르는 리더의 소통 모습의 방식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있어요.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저에게 좀 자괴감이 든다. 기자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이제 그런 것을 호소하고 막 어디 특파원이나 다른 데 가신 분들이 있어. 그럼 주된 얘기가 뭐냐면은 저렇게, 전용기를 타고 갔을 때 그럼 뭐 한 40-50명 기자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정 매체 직업만 딱 찍어갖고 대통령이 머무르는 업무 공간에 부른답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BS랑 그런 채널A 것들이 분만 불렀죠. 기자들 사이에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아, 그럼요. 두 그리고 번째, 세 절대 번째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또 이제 기자들하고 소통이 또 이렇게 관저로 불러갖고 소고기랑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여주면서 소통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기자들 뭐 해외 여행 보내주는 게 있나 봐. 맞아요. 기자 연수. 연수 보내줘. 연수 보내줘. 그것을 뭐 소고기 주고 연수 보내주는 것을 굉장히 어필한다는 거예요. 장학생 만드는 거죠. 본인들은 취재를 하고 싶은데 아니 뭐 마치 권력의 개로 여기는 건지 기사 쓰는 자판기로 하는 것인지 그런 느낌이 들 때 참 자괴감이 들었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일락님, 오늘 내가 좋아하는 분들 다 나오셨네요. 행복한 하루가 되려나 봅니다. 좋으십니까? 이번에 또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본 부분이 바로 김혜경 여사 아닙니까? 우리가 김건희 때문에 너무 좀 힘든 세월을 보내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김혜경 여사도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의 관심 끌었습니다. 특히 저는 바로 저런 모습이지. 반발짝 뒤에서 따라가고 다소곳하게.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무릎을 자주 꿇습니다. 이번에 캐나다에서 주로 방문한 곳이 이제 장애인 관련 부분이었는데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캐나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시설도 둘러보고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진 찍을 때도 저렇게 무릎을 꿇고 지난번에도 어떤 사진 봤을 때 무릎 꿇는 걸 봤거든요. 저런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휠체어 타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눈높이 맞추려고 하는 건데 맨 처음에 제가 영상 보니까 이렇게 그 소개를 하는데 저 개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봤는데 캐나다에서 교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참 달랐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밴쿠버에서 왔어요. 7시간 걸려서 왔어요. 사인!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사인 하나만. 오늘 제가 너무 용비어천가로 흐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칭찬할 것은 칭찬을 해줘야죠. 잘할 땐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야 힘을 내서 더 잘하지요. 그렇지만 잘못할 때는 또 따끔하게 꾸짖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줘야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잘할 때 잘한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잘하지요. 지금 보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내리면서 어휴 이렇게 하는 모습 꾸밈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장미 변호사님 저 모습 보는데 후다닥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게 바로 탬버린 전공과 피아노 전공의 차이죠. 전공 과목이 피아노로 전공하죠. 장윤미 변호사님, 저 진정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교민분들이 대통령이 내가 사는 캐나다에 오는데 정말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면담한 정상들만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진짜 강행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 이제 여사가 가는 거죠. 저는 왜 더 칭찬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더 주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게 지난 정부랑 너무 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김건희 씨가 이 아픈 아이를 안고 마치 먼 산을 보듯이 찍은 사진은요. 이걸 정치라고도 할 수 없다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병약하고 특히 타국의 이 소년을 병풍처럼 본인의 들러리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건 자국, 외국을 떠나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의 배우자라면 정말 무릎 꿇고 눈 맞추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거죠. 제가 김혜경 여사가 이제 이 기자들과 간담회 옆에 서 있을 때는 아까도 앵커님 말씀 주셨지만 이제 다소곳하게 손을 모으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긴장된 모습이었는데 교민분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풀어지고 본인도 마음이 좀 놓고 편안하게 그 환대를 온전히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건데 그 가장 기본이자 당연히 바랬던 부분을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못 봤었구나. 이게 완전히 그냥 구멍이 나 있었구나. 이거를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메워주고 있구나. 여러 면에서 회복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곽수용님, 아름답네요. 저런 모습 볼 때마다 눈물이 나네요. 그러셨는데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저래야지요. 대통령이란 무릇 그래야지요. 자꾸 옛날 비교 안 하려고 그래도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김건희 했던 모습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그런 자들이 나오면은 안 되겠지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일본 총리 만나서 회담하고 또 남아공, 호주 이렇게 대통령 총리 만나서 회담을 했지요. 트럼프 이자는 참 꼭 윤석열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약속까지 해놓고 가버리고 하여튼지 좀 거기도 인격은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남아공하고는 이제 앞으로도 협력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남아공이나 호주의 공통점이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피를 흘렸던 그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남아공 대통령을 윤석열 때도 만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는데 그 사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 윤석열 때 남아공 대통령 만났는데 그 포즈 한번 보실랍니까? 저 쩍벌 보십시오. 야, 뭐 식당에서 메뉴판 고릅니까? 메뉴 보고 지금 뭐 음식 고르는 그런 자세. 저 남아공 대통령이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놀란 것 같은데요, 표정이. 네. 이거 뭐지? 자기도 대통령인데 지금 뭐 이런 자식이 있나 그랬을 거예요. 못 배워먹은 놈이 있나 지금 이런 표정이에요. 정말 저 참 아유.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났어요. 몇 달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딱 만났을 텐데 저 대통령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거 같은 나라 맞나? 김조 대변인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이게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 표정, 자세, 애티튜드, 이 비언어적인 그러한 신호가 커뮤니케이션의 70%, 80%입니다. 아니 저렇게 그냥 정상회담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벌써 좀 이 정상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김혜경 여사도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특별한 말씀, 부각되는 말씀 없었어요. 단지 표정, 그다음에 자세 이런 것만으로도 교민들과 어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그것으로 만족하고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정부 정말 그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김건희 내외 대한민국의 국격을 아주 형편없게 낮춘 그런 정상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비정상이 정상이 돼서 너무 다행스럽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대표 시절이나 그 전에도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옆에 있다 보면 가슴이 메어지는 그냥 저미는 그런 고통들이 있거든요. 압박감이 있고. 근데 집에만 갔다 오시면은 또 그날 아침에 그냥 힘이 또 어디서 뻗치셨는지 그냥 팔팔해서 오세요. 그러면 사실은 김혜경 여사가 굉장히 인간미가 있고 좋은 기운을 이렇게 주십니다.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우리 헌법의 7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는 것과 똑같아서 이제 서비스 정치 이렇게도 부르고요. 제 표현을 빌리자면 저는 이제 이걸 채무자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정치는 뭐냐면요. 윤석열이가 하는 건데 정치 비즈니스. 그러니까 뭘 빼먹을 게 있을 때 하는 게 이제 채권자식의 정치고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채무자형의 정치를 하면은 정치 비즈니스. 그러니까 빚이 있다. 빚진 자다라는 쪽으로 해서 그 한 글자 차이인데 이게 다릅니다. 비즈니스와 비즈니스가. 근데 저는 윤석열의 인식은 국민이 도구라는 거거든요. 내가 써먹어야겠다. 뽑아먹어야겠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국민의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국민들의 손에 쥐어진 연장과 같다. 그러니까 이 인식의 차이, 철학의 차이가 방금 우리 캐나다에서 그 영부인께서 교민들을 만나는 그 모습과 김건희가 그 외국에 나가서도 그 외국에 있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이용해 먹잖아요. 도구로. 그러니까 도대체 본인이 국민들의 도구라는 그 인식 자체가 결여됐을 때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고 국민들을 뽑아먹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인식의 차이가 지금 행보에도 하나하나 다 깃들어 있다. 다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 송민님, 백운기 앵커 신났음, 크크 그러셨는데, 예, 저 신났습니다. 이렇게 좀 나라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났습니다. 스텔라 정님은요, 캐나다 밴쿠버 사는데요, 진짜 국뽕 뿜뿜입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캐나다 교민으로 계시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자부심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좋으시죠? 저만 좋겠습니까? 이번에 특히 이제 그 정상회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몇몇 정상들을 만나서 하는 모습들도 참 기분 좋게 읽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하고는 또 살아온 여정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년공 룰라 대통령도 참 어려운 젊은 시절을 보냈죠. 어린 시절을. 그러면서 이 프레스에 팔이 눌려가지고 장애를 입은 얘기를 했는데 몇 살 때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호주 총리를 만나서 사실 이번에 외교 첫 데뷔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몇 번 만난 것처럼 룰라 대통령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이라든지 호주 총리 처음 만났는데도 하는 거 보면서 야, 참 이제 취임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하나 참 놀라웠어요.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사진, 단체 사진 찍으러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죠? 예. 여유가 참 넘칩니다. 옆에 있는 분이 호주 총리죠? 예. 예. 호주 총리하고 얘기하는데, 가볍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통화할 때보다 훨씬 더 젊고, 멋지게 보인다. 지금 손을 이렇게 든 사람이 룰라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 표정이 더 밝은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빌런이 떠나니까 오히려 속으로 아유 더 잘 됐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룰라 대통령과 저렇게 악수하고 껴안고 가는 모습 참 좋았습니다. 아이고. 룰라 대통령하고는 당대표 시절에도 좀 이렇게 서한도 주고 받으려고 저희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자서전 이런 것도 그쪽에 보내드리고 그런 교류가 좀 있었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오는 거죠. 너무 친근해 보이니까. 네, 참 좋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죠.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 국내에서 이렇게 릴리즈하는 사진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상징적인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태원 참사 현장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죠.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 뭔가 좀 색다른 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사진은요, 항상 주인공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근데 이 앞번에 잠깐 달라지기는 했어요. 주인공이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 사진이 꽤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을 고르는데 김건희 위주로 골랐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진은요, 대통령이 초점에서 아웃이 되고 대통령이 응시하는 곳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저 핀트가 잘 못 맞았네. 대통령이 흐려요. 이건 이제 그 급식하는 조리 노동자들 만났을 때 모습인데 대통령이 사진이 흐려요. 아까 이태원 참사 현장도 대통령이 포커스 아웃되고 대통령이 응시하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혹시 김지호 대변인님 아세요? 대통령님이 저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아니 나는 나 모르는 사람 있어? 나 말고 그 현장감이나 아니면 우리 서민들 많이 부각되게 해줘.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진 작가를 이번에 영입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예.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새로 대통령 전속 사진사가 왔는데 이분이 위성환 씨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원래 이렇게 이제 그 대통령 사진 찍는 분이 아닌데 이번에 새로 대통령실에 사진사로 이렇게 왔는데요. 프랑스 미술대학 베르사유 보자르에서 공부한 작가인데 탱고 사진을 주로 찍었대요. 정치인을 찍는 사진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제 탱고 페스티벌의 공식 사진사로 지정될 정도로 탱고 사진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 위성환 작가는 바로 대통령이 비록 포커스 아웃 되더라도 대통령이 뭘 생각하고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는 사진가도 대단하지만 그걸 용납하는 대통령을 한 번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원래 위성환 작가는 이렇게 정치 쪽에 찍는 게 아닌데 그 고리가 강영호 작가라고, 이 강 작가는 인물 사진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찍은 그 작가고, 이재명 대통령 사진집 지금은 이재명을 출간했던 작가인데 이 작가가 위성환 작가 전시를 보고 사진이 좋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했더라고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강용호 작가는 아시겠네. 이제 저희 동료가 알고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수년간 이러한 작가분을 수배를 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기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당직자들도 그렇고 많은 보좌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인스타 사진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저는 당에서 나온 상태였고 당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이 어렵게 수배갖고 아주 훌륭한 분 모셨다고 저에게 이야기 좀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저 사진을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굉장히 등이 보이게 잘 찍는 이제 오바마의 그 정치적인 어떤 행보, 이거랑도 굉장히 좀 맞닿아 있고, 아까 그 위 사진사는 탱고를 주로 찍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순간 포착에 좀 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아무래도 저 위 작가를 채용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전속 사진사로 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철학이 지금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저는 늘 강연을 가면요, 강연을 갔을 때 연사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늘 궁금한 게 강연에 몇 명이 왔고 또 그분들이 와서 동원된 건지 아니면 눈이 똘망똘망해서 다 강사의 이야기에 몰입이 된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강연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 강연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보다는 그 듣는 분들,
그러니까 전 이것도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깊은 철학이 사진에도 다 배어 있고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주는 메시지가 훨씬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사진들을 통해서 이 국민주권 정부 누가 주인이냐 전 이 부분을 아주 강렬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저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눈높이가 달라지는 건데 그런 변화를 국격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때, 이제 윤석열이 그만해야 되는데 나갈 때마다 얼마나 불안했어요. 이번에는 저놈아가 가서 무슨 사고를 칠까? 이번에는 또 얼마나 우리나라를 깎아먹고 올까? 그냥 조마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 나갔을 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뽑았구나 이런 마음 먹게 해주는 것. 우리 지금 사람들로서는 그게 고마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뭐냐면요. 국민들이 이제 국민추천제 하면서 상당한 효능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게다가 대통령의 언어가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를 가도 과장급 직원하고도 대화가 돼요. 근데 그 전에 대통령은 뭐 물어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로 뱅뱅뱅 도니까 이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영상도 뭐 들을 내용도 없었는데 참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행보들은 호기심을 많이 자아내기도 하고 가서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이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들을 게 많다는 것도 국민들의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이 호기심이라는 게 어렸을 때는 많다가도 나이가 되면 없어지는데 그렇죠. 그 호기심이 굉장히 일정 정도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약간 좀 어쩔 때 보면은 학자인가 뭐 좀 탐구 정신이 있다고 해야 되나? 부지런한.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항상 하시려고 해요. 힘들 텐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참 이렇게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0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마터면은 무너질 뻔했던 대한민국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 이제 추경 규모가 아주 큰데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약속을 지키는 거지요. 그런데 특이한 게 이번에는 좀 그동안에 코로나 때 또 이렇게 계엄 이후에 너무 어려워서 빚을 갚지도 못하는 영세업자들 탕감도 좀 해주고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렇더라고요. 박영식 앵커님. 네. 이번에 또 지역 화폐로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던데 네.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경안이 이제 총 규모가 30조 5천억 원인데 여기에 이제 소비 쿠폰이 13조 2천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방식은 일단 보편과 선별을 이제 섞어가지고 지원을 절충하는 안으로 일단 가는데요. 상위 10%가 1인당 15만 원이고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1인당 최대 이제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1, 2차로 이걸 이제 나눠서 지급한다라고 하고요. 지역 화폐도 발행하도록 지원을 했는데 이건 이제 6천억 원 정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표가 결국에는 지급 금액과 이제 구조에 대해서 우리 정어리원 분들도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제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일반 국민이 1차 지급 이제 15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30만 원, 기초수급자가 40만 원인데 2차 추가 지급에 가서는 이제 각각 10만 원씩 해당이 됩니다. 다만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정어리원 분께서는 이제 1차 선지급으로만 15만 원까지만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잡으면 이게 이제 208만 원까지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소비 진작을 위해서 보편 지급을 하고 또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어려운 분들은 너무나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오셨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의 개념으로 양쪽을 섞어서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합친 절충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방안이 나왔다라는 점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소득 계층별로 주는데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25만 원씩 받으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두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말 이게 경제 살리기 진작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는 거덜난다. 재정을 걱정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패널들 의견을 좀 들어보지요. 어떻습니까? 김주정 의원님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도움이 되죠. 지금 일단 자영업자 폐업이 재작년에만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출 연체하는 거 그것도 뭐 11점 몇 %가 넘어섰기 때문에 역대 최고치에 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지역 화폐를 통해서 뭐 수개월 내로 이 유통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내로 다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바짝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돈을 좀 쓰고 그 지역 화폐를 통해서 조금 지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온기가 돌게 해야 이게 그래요. 예, 뭔가 좀 이게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 재정 지출이 실제로 이 경기 변동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게 한국은행에서도 뭐 얘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 지역 화폐든 아니면 무슨 뭐 체크카드든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 예. 아닙니까? 김종욱 원장님 혹시 펌프 써보셨어요? 예. 그 물 부어야 되거든요. 예. 물 이렇게 하면 물이 올라오고 아시네요. 마중물.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영시 앵커님은 펌프 모르죠? 네, 죄송합니다. 수도꼭지 세대죠? 그렇습니다. 예. 한일 자동 펌프 이렇게 광고 옛날에. 네. 아, 그건 자동 펌프고. 이거는 진짜 완전 수동 펌프고. 예. 그러니까 옛날에 펌프라고 그래서 펌프. 그러니까 네. 지금은 수도꼭지 틀면 그냥 물 착 나오니까 우리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물을 이제 이렇게 기르다가 예. 우물 깃다가 거기서 이제 좀 나온 게 이제 펌프인데 예. 옛날에 집집마다 이렇게 펌프가 있었어요. 네네. 마당에. 전원일기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전원일기에서 이렇게 예, 세서 이렇게. 하면 물 막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물을 퍼내지 않으면 예. 말라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나와요. 예, 예. 그럴 때 옆에 이렇게 그 고무통 같은데 물을 받아놓고 예. 그걸 한 바가지 떠서 마중물을 펌프에 붓고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해야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물이 마중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건데 마중물 하면은 이제 어른들은 알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마중물이 무슨 말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라비틀어졌냐면 코로나 3년을 말라비틀어졌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또 말라비틀어졌어요. 가장 타격은요. 내란 6개월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요. 내란 6개월 동안 뭐 이런 세상이 있지라고 생각하셨어요. 거의 6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바싹바싹 말라있는 상황입니다. 바싹바싹 말라있으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음의 땅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마중물을 부었을 때 그 땅에서 느끼는 감도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겠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소위 그 자기 집에 100만 원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거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돈이 돌고 돌겠죠. 우리가 저번에 그 대선 과정에서 뭐 승수효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돈이 돌고 도는 과정을 통해서 경제가 온기를 느끼게 되고 경제 흐름이 좀 올라오게 되면
기업들도 투자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여기에 결합돼서 주식시장과 결합되게 되면 훨씬 더 우리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과정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인 쿠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채무 조정도 하게 돼서 그러니까 매우 어려웠던 분들 같은 경우가 채무를 거의 예를 들면 탕감해 주거나 아니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금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거기다 또 일자리 중에 하나인 건설경기 같은 경우도 활성화할 수 있는 기금이 가기 때문에 한 초반 한 6개월 정도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가 땅에다가 진짜 그야말로 마중물을 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 동안 정부는 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투사해야겠죠. 저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에게 매우 일대 전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다가 국가 재정 거덜난다. 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확장 재정보다는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사람이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느 누구보다도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올해 1,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재정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앞선 문재인 정부하고 임기가 겹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순수하게 집권을 했던 2023년, 2024년 어땠느냐. 그때 딱 2년 만에 세수 결손이 88조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세입을 예상을 하잖아요.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짠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 세금이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안을 짰는데 2023년도에 거의 60조 가까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24년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두 해 합치면 거의 90조 가까운 돈의 세수 결손이 났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다 국채 발행입니다. 그 세출을 세입에 맞춰서 잡아놨는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세수가 준 거잖아요. 뭐 부가가치세도 줄고 법인세도 줄고 이러면서 세수 결손이 나면 결국에 그거는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은 뭐예요? 결국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걱정하는 국가 채무의 증가예요. 2022년, 24년 딱 두 해 만에 90조 가까운 그 펑크가 났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규모가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재정 부담을 얘기하면 당신들이 집권했던 직전에 어떻게 해놨냐 그 얘기하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확실하게 떨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런데다가 김문수 후보도 추경 30조 이렇게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포퓰리즘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후한무치한 그런 태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100조 우리가 공약에서 얘기했을 때 그것도 포퓰리즘이다 얘기하더니 나중에 금방 따라서 또 AI 100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때 그렇게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실행에 옮기려고 그렇게 막 던져놨던 것인가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고요. 국민의힘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놓고 뭐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쟤네들이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주사를 약만 먹이면 될 거를 주사를 놔야 되냐 이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부에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제 논평 낸 걸 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당선 사례금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포퓰리즘이고 정치 추경이고 뭐 이런 식의 비판인데 3년 반 동안 그럼 국민의힘은 뭘 했기에 대선을 내준 거겠습니까? 총선은 왜 내준 겁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국민들의 평가가 다 고스란히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논평을 밖에 못 낸다라는 건 국민의힘의 수준이 딱 그 지경이다. 아니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재정정책하고 금리정책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민생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고요. 경기가 부양돼서 유동성이 너무 강화돼서 다른 곳으로 빠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일을 잡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인 거지. 야, 돈을 왜 써라고 얘기하면 정부 보고 하나의 수단을 쓰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데올로기로 몰고 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적자 재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부채, 국가 부채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인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냐.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기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을 쓰지 않으면 경기가 부양이 안 되고 경기가 부양되지 않으면 세수가 펑크날 수밖에 없고 세수가 펑크나게 되면 경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당연히 재정을 써야죠. 그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시장이 지금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야 이렇게 돈 풀면 재정의 부담이 많이 된다. 국가 채무 늘어난다. 경제 파탄 난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 코스피가 오늘 3,000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그 반응이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에서 이거 돈 풀어서 이거 물가 오르면 너네 어떻게 하려고 그럴라 이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임명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크게 지장 없다. 올해도 지장 없고 내년에도 올라봐야 0.1% 오를까 말까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판판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이 억지 주장들이. 본인들이 내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어려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사과는 못할 망정 껌껌이 시비 거는 거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반증인 그러니까 거죠. 저는 이런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뭐 사사건건 딴지를 거거나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냥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저는 정말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전체가 이 정책에 반대하신다면은 100명이 넘는 의원분들이 그냥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위 혹여 받더라도 그 받는 것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뭐 기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그냥 받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그 시장의 반응을 얘기하셨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바로 이런 것으로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YS 리님 드디어 코스피 3,007포인트 소방차 불러야 될 듯요. 그러셨는데 이거 올리신 뒤로도 지금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3,008.59예요. 이게 계속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시장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반응도 있어요. 멀씨님. 김유정 의원님 빨강 자켓 어디서 샀나요? 너무 이쁘네요. 알려주세요. 스튜디오 모님. 박영식 천재인데. 아니 받지 마십시오. 아니 받지 마세요. 그거 왜 받습니까? 받아서 저를 주세요. 이은주님 1번 찍었다고 커밍아웃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이 찍들은 필요 없다면서요. 일찍 인전 필요합니다. 에이 이러지는 마세요. 예.